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뜨는 걸 보고 의대생인 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투신 시도를 했고 살인 용의자로 검거됐던 이 최모 씨가 서울의 유명 의대생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과 의대생 아무런 연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의대생이란 단어는 집어넣겠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들어보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 의대생이라고 불리는 최모 씨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썼는지 그걸 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유가족이 출석을 하게 되죠. 일단 고인신 피해자분의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진술을 하시게 됩니다. 범인 최 씨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내 딸을 이용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교제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 가면 일시 귀국을 해서 1년 정도 출산을 하고 다시 출국해라. 모든 계획은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그 잔혹한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 살 수 없기에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은 좀 잘 사는 집안. 가해자 최 씨의 집안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건 외부를 통해 알려졌었는데요. 최 씨가 이를 이용했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최 씨의 어머니 또한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우선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로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게 되면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그 피해자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혼인 사실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고 유학도 못하게 되고 금전적 지원도 못 받게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최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의대를 졸업하는 부분에서 막힐 것 같아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피해자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의 워딩이었죠. 검찰은 얼마 전 최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가석방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요청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20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 못하겠다.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난 동기의 살인이 아니라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중 가중 요소를 계획적인 살인 인정, 잔혹한 범행 수법도 인정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징역 26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무렵 최 씨 스스로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된 근거를 토대로 공격적, 파멸적 생각에 전념하는 정신병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궁지에 몰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범행 당시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구조대원이 제재하자 극렬하게 저항한 모습도 보였다. 이게 징역 26년 선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고민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극도로 불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최 씨는 불안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사건 인트로 부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그 뒤에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서로 인계된 이후에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서 죽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분명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 자체에서도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거 쇼면요. 쇼라는 근거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정황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 뒤, 전후 사정 때문에요. 자, 그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왜 기각했을까요? 살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건 인정된다 라고 말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헌데 첫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둘째, 성격적인 특성과 관련해 자기애적 취약성이나 극단적 방어기제, 충동적 성향이 관찰되기는 하나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선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에 대한 그런 성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단정이 되지 않는다. 셋,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넷,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 만약 이 모든 게 최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최 씨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한 하나의 연극이라면 재판부는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유가족분은 억울하다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분들이 신상공개 및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외부에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인 최 씨는 고도의 지능범이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 살인 및 사체를 선고한 이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박제해 놓은 겁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신상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가족에 대한 자발적 인터뷰 내용들도 이미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수능 만점자 내용들. 그렇게 얼굴이 공개가 되었죠. 신상이 공개되다 보니 한 대학교 의대 4학년 99년생 최 씨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인스타그램까지 털리게 되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두 노리고 했다라는 그 두려움이셨죠. 유가족분들은요, 위로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입관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녀서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만 너무 바빴다라는 것. 해서 언론 보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됐기에 피해자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풀어냈고 매일매일 증거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가족분들은 이미 경각심이 컸던 사건이고 따라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헌데 선고는 26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유가족분들은 그동안 적었던 자료들, 탄원서를 정말 재판부가 확인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엔 가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 최 씨의 말만 듣고 인정을 했다. 이런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없는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라는 사실. 마치 피해자가 잘못해서. 셋째,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는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받아준 모습. 넷째, 동종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위험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자발찌 착용도 기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좀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사이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그 당시에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었고 2024년 2월 4일 최 씨가 DM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2월 4일 날 만나 다시 사귀기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3일 뒤인 4월 16일 이들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부모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5월 6일 강남 고층 빌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시 만난 후 불과 73일입니다. 73일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그 이유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4세. 2월 4일 날 만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요, 이상할 정도의 집착으로 피해자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2024년 4월 24일 한 DM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친구와 나눴던 얘기였는데요. 이렇게 속물적인 성격인 걸 몰랐다. 흘렸었나봐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 재력이 크게 있다 보니 기대했다가 그게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저러는 것 같다. 집에서 혼인신고를 알고 크게 화가 났다. 후회가 된다. 얘가 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진 다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러지 말자고 했는지, 못하고 했는지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걔 언젠가 내가 부모님 회사 물려받으면 서울 비싼 동네에서 피부과 크게 개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두 집안 사이에 분명 경제력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최 씨는 이상하리만큼 혼인에 대한 부분을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 결국 피해자의 부모님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실까요? 가족에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혼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셨죠. 그렇게 피해자분도요, 앞서 보신 내용들처럼 얘가 진짜 문제가 많나 보다 하고 연락을 기피하며 무시를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4월 28일부터 최 씨는 이상하리만큼 매달립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잘못했다. 그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의 표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만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 혼인신고 무효소송이 걸릴 것이고 자신의 의대생, 졸업에 대한 부분에 징계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결국 5월 5일 혹은 5월 6일이었습니다. 범행에 대한 준비, 계획살인을 준비해 놓고 미리 자신이 서울에 있던 그 타워 옥상에 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마트에 들려서 획칼 2개와 반항할 걸 대비해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죠. 그리고는 피해자를 데리고 그 P타워 옥상을 향해 갑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최 씨는 휴대폰으로 이런 걸 검색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 경동맥 살인, 경동맥 출혈 사망, 목의 구조, 이런 내용들을 검색했죠.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그 옥상에 4시 38분경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방심시킵니다. 좋은 얘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잘한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주의를 분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한 손으론 흉기를 꺼내고 머리를 뒤로 젖힌 뒤 왼쪽 경동맥 부분을 10번 끔찍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자, 근데 이번부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엄청난 혈흔이 나왔는데 이때 최 씨는요, 자신에게 묻은 혈흔을 옷 상의에 전부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상의, 옷을 갈아입고요, 난간 위에 올라가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확실하게 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흉기를 집어들고 오른쪽 목 5번, 목 정면 6번, 양쪽 눈 1번씩, 그리고 이마까지 공격을 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내용하고 한번 내용을 합쳐볼까요? 분명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경찰에 도착했고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옷이 깨끗했거든요. 일단 경찰 조사하면서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니 소지품이 거기 있다고 하고 현장에 갔다가 끔찍한 피해를 입은 사망한 피해자와 그리고 범행 도구들이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최 씨. 그런데 직접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도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듯 했지만 어찌되었든 나중에 파출소까지 안전하게 이송이 되었죠. 그럼 궁금합니다. 왜 옷 갈아입었을까요? 그렇게 뭔가 두렵고 분노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옷은 왜 미리 준비했던 걸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사람 치곤 분명히 그 빌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정확히는 그 최 씨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것도 물어봐야죠. 왜 옷은 갈아입냐고요? 극단적인 선택할 때 깨끗하게 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무서워서 못한 게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이다 보니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게 우연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 씨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수출을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울 장소를 못 찾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진술입니다. 수출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장소가 없어서요. 다음, 술을 마신 상태로 북한산에 등반해 투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신고받은 산악구조대가 출동해 하산했다.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신고했는데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도 뛰어내리지 않았고 결국엔 산악구조대와 함께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투숙을 한 최 씨는 양주 4-5병을 마셔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한 병만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요, 단 하루 사이에 발생된 일입니다. 증거는요, 어떤 증거가 있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시요? 장소를 못 찾았다고요? 호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숙박업소를 다녔던 최 씨가 태울 장소를 못 찾아서 실패했다. 이거 근거가 어디 있는 말인가요? 둘, 산악구조대에 신고를 받고 그냥 하산했다. 뛰어내리려고 한 건 정말 맞는 걸까요? 셋, 양주를 4-5병 먹으려고 했는데 한 병 먹고 의식을 잃어서 잠들었다. 4-5병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최 씨는요, 갑작스럽게 4월 28일 다시 만나달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 과정, 살인의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범행 동기요, 헤어지자고 해서 살인을 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최 씨에게 가장 위험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대 생활에 대한 문제, 2번째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문제. 혼인 무효 소송이 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재력이죠. 바로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재력입니다. 나머지 하나,
바로 의대 졸업장에 대한 문제가 끼는 겁니다. 그에겐 이게 하나가 됐던 모습이었죠. 최 씨가 원했던 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강제적인 겁니다. 애 낳으면 끝난다. 문제 없을 거다. 부모님도 포기할 거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만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자 결국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피해자 측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치졸할 정도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한 기록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 건물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내용, 그리고 강제로 임신을 시키려고 했다는 증거들 모두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너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런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 그냥 무기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실제로 최 씨는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다. 차이는 게 두렵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맨날 자신의 벌어진 치아와 키가 작다고 놀려서 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만은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줬다며 너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끝내고 싶지만 조심히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요, 최 씨에 대해 신고를 한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2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현상을 유포시키겠다라는 협박에 불안한 나머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최 씨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해서 놓칠까봐 극도로 불안해졌던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졌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 가지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던 심신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며 징역 26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시켰습니다. 헌데요, 최 씨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정말 많은 협박을 해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랑 헤어지면 죽인다. 눈을 파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모습은 단 한 번도 실제로 재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죠. 만약 이 모든 게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었다면요. 자신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말을 맞춰가기 위해서 진정한 범죄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한 얘기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놀아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나이 25세인 최 씨. 지금 선고가 확정이 되면 51살의 나이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또한 없습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전혀 반성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징역 26년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너무나도 편향적인 내용이 인정되어 너무나도 최 씨를 가엾게 바라본 재판부가 나머지 증거들을 배척하고 내린 결정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게 여러분의 생각,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분명 무서워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해자 최 씨는 더 심한 가스라이팅을 했죠. 죽인다. 관계 형성을 유포하겠다. 안전한 이별을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엔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미리 옷까지 준비하고 범행 도구도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깜빵 안에 들어가 있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최 씨를 향해 최 씨의 아버지가 머리 위로 하트를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일까요?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반성, 사과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징역 26년이 최 씨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냥 살인사건? 이 정도면 26년이면 많이 나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너무나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강한 협박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은 돈이었다는 것. 여러분,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단에 있는 엄벌탄원서, 혹시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처음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희가 방송을 안 했던 이유가 유가족분들이 아예 접촉을 원치 않으셔서 이제 그 이유도 들었고 전달도 드렸는 것처럼 믿고 기다리셨죠. 하지만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들 자료에 넘긴 거는 유가족 측이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고, 이제라도 이제 언론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공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전면에 나서시는 건 아직도 두려워하세요. 그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속물이라고 생각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왜 다시 만났냐. 아니요, 다시 만난다 뭐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방 조종하려고 하는 애들이 맨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협박, 미안, 바뀔게, 사과할게, 뭐 어떻게 해보자, 저떻게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최 씨한테는 이 여성이 떠나도 안 되고요. 왜냐면 자기 건물 세워줘야 되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안 되니까, 무효소송이라는 카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애라도 낳아버리면 되니까, 애 낳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상속자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최 씨요, 집안 잘 사는 집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뭐 좀 힘든? 뭐 좀 잘 사는 집안이 아닌데 병원을 어떻게 세워요? 피부과 병원이요? 네. 피해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 뒤에 있었던 내용에서는 그만두고 싶지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5월 1일에 신고했다고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 머릿속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거 알려주면 끝이에요, 그것도. 정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에서는 안 되네? 그럼 나는 피해받으면 안 돼.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얘가 무슨 의도에서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피해자를 공격을 했을까라는 생각. 공격 이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나만 혼자 못 간다, 같이 가자라는 의도였을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만나서 했던 얘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잘해보자, 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났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어가 예전처럼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선택은 딱 하나예요. 얘가 생각한 생각. 솔직히 쇼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소름 끼치는 게 신상공개 대비해서 바꿔놓은 거, 그런 부분들. 저는 이런 애가 진짜 26년 선고받고 50대에 나온다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나도 잔혹했고 잔인했고, 사실 사체 성계는 인정이 안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일정 시간 뒤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는데 사체 훼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잔혹한 범죄 뭐 이런 걸로만 이제 가중인재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통 동기 살인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1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보통 동기 살인이면 그냥 연인들 사이에 발생한 그냥 그런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유가족 측에서도 자료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준 거는 최 씨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괜찮으시다면 엄벌탄원서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살인마는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된 시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었습니다. 과거 살인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이죠. 분명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 근데 그걸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되게 중요한데요. 범인이 평소 잘 알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로 이루어졌다거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해서 장래의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남기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시켰습니다. 장래의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송했던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범인 최씨 1심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 앞서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 재범 위험성 수준은 높다라고도 인정을 했으면서 다른 불특정 다수 타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이기 때문에 부착할 필요가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죠. 살인마를 아무런 장치 없이 풀어준 그 대가는 오로지 피해자와 유가족이 짊어져야 될 무게가 되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광주 모텔업주 살인마 임씨의 계획범행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아마 첫 인트로 내용이 좀 많이 충격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살인마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마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저희는 요즘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의사님을 통해서 살인 범죄에 대한 재범률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곤 합니다. 과거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 출소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범수가 됐다던가 오랜 시간이 돼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감형받아서 나와있던 사람들. 근데 그들 사이에서 또다시 살인 범행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건 생각보다 그 비율 자체가 높은 것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우리에게 잊혀졌던 살인사건. 그 시작은 작년 7월 22일,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7월 22일 오후 2시경, 이곳의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친척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우선 확인차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은 채 사망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안면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부패도 꽤나 진행되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지문을 통해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혈흔이 다량 묻어있는 철제 소화기도 함께 발견됩니다. 1차 추측으로는 이 소화기로 공격을 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6월 말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생존 신호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즉, 신고가 들어왔던 건 7월 22일, 범죄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6월 말, 거의 3주가 넘는 시간이었죠. 경찰은 우선 핸드폰의 생존 신호 내역을 토대로 마지막 위치를 확인해봅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위치는 바로 이 모텔. 6월 29일이었는데요. CCTV를 분석해봤더니 나왔다가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녁 7시경 우산을 쓴 한 남성이 이 모텔의 쪽문을 통해 빠져나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 단 둘. 한 분은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분명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검은 우산을 쓰고 나와 언뜻 보이는 모습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걸음걸이가 바깥쪽으로 굽은 O자형 다리였다라는 정도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죠. 수사팀은요, 이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십 차례 CCTV를 돌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부서 강력 4팀의 이승남 경위님께서 한 가지를 알아차리게 되죠. 이 사람 본 사람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모텔 주변의 CCTV에 녹화됐던 당일 버스 안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제가 버스에서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데 누군가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라는 신고 전화를 접수해 내역을 확인을 해보고 61세였던 임 씨를 이미 조사했던 내용이 기억나셨던 거였죠. 이 CCTV 모습하고 그 당일 같은 날 사건 현장 근처 61세 임 씨의 당시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경희님은 일단 숙박업소 주변의 CCTV를 통해 위치를 판단함과 동시에 당일 버스회사 영상 CCTV까지 모두 확보를 내 매치를 시켜봅니다. 그런데 일치였습니다. 바로 쪽문을 통해 나왔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그리고 CCTV에서 포착됐던 버스회사 CCTV에 있던 인상착의, 야구모자, 걸음걸이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았을 때 이경희님의 기억 또한 동일했죠.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당시였습니다. 6월 29일에 조사 기록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소를 바로 확인했죠. 7월 23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쌍촌동에 있었던 임모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실제 변사 사건이 접수가 되고 수사 개시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검거를 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이거 되게 위험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났다면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문제입니다. 보통 CCTV 영상이 남아있는 시간이 통상 한 달 정도였다라는 문제를 감안해보면 다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죠. 이미 3주 이상 지난 상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이경희님의 기지로 사건에 대한 집념과 기억으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요. 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아니 저게 왜 나냐? 라는 입장이었죠. 정황 증거만 있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용의자인을 확인된 상황. 우선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사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자, 그리고 현장에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흔이 묻은 소화기가 발견됐는데 지문 감식을 해봤더니요. 지문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범인은 장갑을 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내용이었죠. 분명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임 씨 같긴 한데 현장에 어떠한 증거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방법을 바꿨지요. 임 씨 자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임 씨의 사건 당일의 핸드폰 포렌식, 바로 위치요. 당일날 어느 위치를 왔다 갔다 했는지,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증거 하나, 검색 기록, 통화 기록 모든 걸 체크합니다. 두 번째, 임 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은 확인이 가능했죠. 그 옷과 소화기에 묻었던 혈흔 등 모든 내용을 국가수 DNA를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범행 도구는 소화기였다. 헌데 그것만으로 이런 잔혹한 범행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셨습니다. 왜냐면 국가수의 감식 결과 둥그런 바닥 부분, 큰 부분, 우리 소화기 밑바닥을 보게 되면 약간 타원, 동그라미 구조가 있죠. 이것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범행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죠. 피해자가 머물렀던 그 모텔 주인이셨습니다. 피해자의 5층이 주거지였는데 그 주거지 이불 안에서 새로운 범행 도구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범행 도구는 길이 60cm의 속칭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임 씨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임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죠. 자신이 죽인 게 맞다라는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장 검증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왜 들어갔냐? 소변이 급해서요. 소변이 급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하길래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도구로 살해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일단 사건 현장 외관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건 현장 외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곳은 이미 영업이 중단된, 어떻게 보면 영업이 멈춰진 그런 공간입니다. 다 자물쇠로 잠겨있고 주인이 안에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입할 수 있는 흔적이 열려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변이 마려워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공간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굳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나한테 욕설을 해서 살해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회피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대부분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하는 방법, 고의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치사를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증거들이 나오면 고의성 없었어요. 우발 범행을 주장하죠. 이유는 형량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임 씨는 2021년 9월부터 광주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모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 135만원에서 145만원 사이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그만두게 되는데요. 약 3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만두면서 그가 갖고 있던 빚은 무려 약 3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채무와 카드빚이 연체되는 생활고를 겪게 되죠. 사실 이 부분도 이해는 안 갑니다. 2021년 9월 당시에 모든 게 리셋된 상태였는데 월 135만원에서 145만원,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나라에서 도와주는 복지급여까지도 함께 받고 있었던 사람이 어째서 빚이 3천만원까지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생활고를 겪게 되죠. 그때 임 씨는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은 필요하고. 여기 아마 광주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구 양동시장 부근 일대가 현재 재개발로 인해 폐업한 가게가 많다라는 사실을 임 씨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재개발 때문에. 주인 없을 거니까 이런 데 따고 들어가서 물건 훔쳐 팔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 씨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실행하게 되죠. 2024년 4월 3일 오후 4시 41분경이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 4층에 들어가서 1층 손잡이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있는 전선, 그런 걸 팔면 돈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쇠사슬 같은 철, 이런 것들을 절단에 도주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쯤이었습니다. 자, 사건 6월 29일이죠. 5월 약 한 달 전입니다. 미리 확인해 놓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모텔 앞을 지나가다가 모텔의 셔터문이 내려가 있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여기도 재개발 때문에 폐업했구나. 폐업한 곳이니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걸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이었던 6월 29일이었죠.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옷, 팔토시, 회색 바지로 갈아입고 검은색 가방을 맨 뒤 장갑을 낀 채 이곳을 향하게 됩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의 침입 경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기입니다.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 끝부분 사이에 무언가 빈 공간을 통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건물 내부 주차장으로 침입을 하게 되죠. 그 틈으로 들어갔던 임 씨는 바닥에 널브러진 청테이프, 노란색 유리테이프 같은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싶은 것들은 가방 속에 넣습니다. 그의 목적, 모텔 내부, 비싼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그는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60cm짜리 빠루가 하나 보였던 거죠. 자, 그렇게 임 씨는 현장에 있었던 60cm 빠루를 짊어지고요. 그 뒤에 후문 출입부 손잡이에 넣고 문을 강제로 개방시킵니다. 자, 근데 이때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후문이
피해자의 출입로였기 때문이었죠. 여기를 강제로 열었을 때 소리가 납니다.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이 시끄럽게 울리자 당황했던 임 씨는 일단 그걸 손으로 잡고 떼어서 모텔 카운터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는 분명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이곳에 들어왔던 거였죠. 그렇게 내부에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루를 내려놓고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소리를 들었던 피해자가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임 씨는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약간 고개를 숙인 그 타이밍에 머리의 좌측 부분을 소화기로 강타를 내 쓰러지게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이때 임 씨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얼굴을 봤지 않느냐. 내가 전과자인데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자신의 손에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출입문을 뜯을 때 썼던 1층 로비 바닥에 있던 그 바루를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에 강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사망하지 않자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얼굴도 어차피 아는데 살아나면 나 신고할 거 아니냐. 그냥 죽으쇼. 라는 말을 하며 이어 안면 부위를 수에 내리쳐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임 씨는요, 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을 더 훔치기 위해 모텔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5층에 이르러서 제한구역이라고 써있는 공간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곳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곳에 올 사람은 없을 거야. 왜냐면 여긴 지금 폐업한 상태니까. 바루를 밖에 가지고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해서 방 안에 있는 이불 속에 바루를 숨겨놓고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4층, 3층, 2층, 1층 모든 공간을 다 돌아다니고요. 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갑니다. 심지어 뭐까지 훔쳐가냐면 뒷문 열었을 때 올렸던 종이 있죠. 그 종을 데스크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 종까지 훔치고, 당시 약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텔 내에 있었던 검은색 우산까지 챙겨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층을 지나갈 때요, 피해자가 정말 사망한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오는 잔혹무도함도 보였죠. 그리고 나서 50m 떨어진 공간에 훔친 우산을 버린 뒤 호프집으로 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에 타 남의 핸드폰을 훔치고 얼마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던 게 바로 임 씨였습니다. 그 뒤에도요,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 없이 생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실 겁니다. 일단 그가 2021년 9월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 때문에 모 도서관에서 일을 했다, 제가 리셋돼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광주지법에서 살인, 절도,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람, 바로 임 씨였습니다. 그가 2021년 8월 16일 날 출소했는데요. 출소 이후에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판결문의 죄명 굉장히 잔혹합니다. 살인, 절도, 사체 유기. 제가 이 판결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10년이라고요. 이거 분명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있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싶은 느낌인데 임 씨의 진술들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일단 임 씨는 2010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년 9월 30일 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평상시에 알고 있던 좀 나이가 많으신 고인이시죠. 피해자와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그 방을 따로 쓰는
각각 임대하는 임차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 씨가 청소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이 평상시에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이들 사이엔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1년 7월 6일 저녁 오후 8시경이었는데 임 씨가 그 당일 회사에서 이제 퇴사 통보, 해고 통보를 받거나 기분이 울적해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귀가하고 나서 야, 너 문 앞에다가 왜 슬리퍼를 벗어놨어? 라고 얘기하면서 벗어놓은 슬리퍼를 방 안으로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임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슬리퍼를 잡아서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그게 코에 정확하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죠. 우연이라 하더라도 코에 맞아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임 씨는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슬리퍼 던져가지고 코피 난 것 때문에 또 처벌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겁이 나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는데, 부축을 해줬는데 뿌리친 것도 아닙니다. 부축받고 같이 갔는데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주먹으로 임 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요. 이 판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게 다 인정된 내용입니다. 주먹에 맞고 임 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요. 마침 옆에 놓인 일반 과도가 아니라 그 방 안에 식칼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하면서 식칼을 들어 옆구리를 한번 찔렀고,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임 씨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달려드냐, 죽어라,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가슴, 복부 등 총 7곳을 찔러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 안에, 집 안에 이 둘만 있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있죠. 피해자가 코에서 피가 났고요. 그쵸? 그리고 옆구리, 복부 총 8군데의 자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혈흔이 튀어있고 고여있던 장소는 당연히 피해자의 방 내부였죠. 자, 이거 전부 모든 진술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내용은 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임 씨는 자기가 감옥에 갈까, 신고당하면 감옥에 다시 갈까봐 두려워서 가서 사과를 했는데 자기가 맞았다라고 했죠. 보통 그런 사람이면 그 전에 그냥 뿌리치거나 아예 냅둬 라고 하고 들어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부축을 받았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부축받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다. 근데 하필이면 때마침 식칼이, 과도도 아니고 식칼이 옆에 있었고 그걸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도리어 다르게 표현을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코에서 피가 났고 갖고 들어왔던 흉기로 해서 옆구리를 찌르고 복부를 찔렀다고 해도 상황은 자연스럽습니다. 뭐라고 해도 말은 맞는 상황이죠. 자,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그 뒤도 이상합니다. 임 씨는요, 시신과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7월 7일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사체를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서 돈 50만 원과 그걸 훔치고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같은 걸 훔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고요, 그 뒤에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하루 뒤에 사체 유기하려고 막 몸을 만지다가 우연히 돈이 있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가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인이 독거노인이어서 평상시 구청에서 보내주는 청소 도우미분들이 일주일에 1, 2회 정도 집에 방문하는데, 사체를 그냥 두면 당연히 발각될 거니까 다른 곳에 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7월 8일 렌트카를 대여하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이불에 감싼 시신을 가지고 이제 그 한 교각 밑에다가 사체를 유기시킵니다. 자, 이게 당시 임 씨가 저질렀던 범행입니다. 여러분, 정황상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 내부에는 임 씨와 피해자만 있었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발적으로 그냥 날 때리길래 화가 나서 찔렀어
라는 얘기인 거죠. 이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해서 이 사건은요, 우발 범행이 인정됐습니다. 분명히 돈도 훔쳤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강도살인이죠. 근데 이건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찾았다. 그래서 강도살인이 아닙니다. 강도살인과 일반 살인의 범죄 형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모든 게 다 빠져나갔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석연찮은 모습입니다. 그냥 임 씨의 말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느낌밖에 없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 씨가 자수했거든요. 자수를 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머리로 짱돌을 굴리는 시간을 벌다 간 게 아닌가. 어차피 잡힐 거니까. 왜요? 청소하는 사람 늘 오니까요. 신고가 들어가는 건 독거노인인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방치해도 되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꼭 오고 분명히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는 건 무조건입니다. 앞뒤가 사실 그렇게 막 뭔가 맞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죠. 근데 당시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 첫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대체로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누굴 위한 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범행 이후에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다가 결국엔 수사기관의 자수해서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 자수경감. 셋,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자, 그렇게 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고 불과 3년도 안 돼서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년. 검찰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청구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전과가 진짜 많았거든요.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요,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기각시켰습니다. 그가 출소했을 때요, 전자장치 없습니다. 그냥 나온 겁니다. 관찰받은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죠. 교정 교화된 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절도짓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될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했죠. 당시 판결 내린 판사요,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그는 재판에서도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용변보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금품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죠. 유가족은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모텔에 소변 보러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들어가는 길 찾기도 어렵다. 보셨죠?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죠. 자, 그렇게 그는 12월 6일이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도살인, 절도, 건조물 침입, 점유이탈물 횡령죄. 2024년 12월 6일 주문. 피고인 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석방될 것을 대비하여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네, 이제서야 합니다. 무기징역형이랍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임 씨에 대해서도요, 어쩌면 관대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이유.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그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 2011년 당시에 임 씨를 이해하는 듯한 판결문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기각을 시켰죠. 그리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올바른 수사와 올바른 판단으로 그가 저질렀던 범죄들,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2011년도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용변 보러 들어갔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모든 데서 재판부가 믿어줬다라는 게 또 다른 범행을 가르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마저 듭니다. 또다시 우발 범행이 되면 형량이 낮게 나올 거니까 살인마가 또다시 나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전 이사님의 도움으로
살인 범죄자가 출소 이후 혹은 가석방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그 내용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치사가 아닙니다. 살인죄에 한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살인마, 참회, 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상에 다시 내보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안전할까요? 그럼에도 임 씨는 항소를 할 겁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라면서 말이죠.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